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의 개념인데요.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에서의 먼저 그 진화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찰스 다윈에서 그 진화론이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를 붓다의 연기와 공의 관점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얘기를 할 때 보다 더 나은 과학적인 이론이라면은 그거는 연기를 바탕으로 한 진화론이어야 한다. 그래서 연기 진화론을 주장하려 합니다.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좀 시간 여행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선생이었던 플라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생명과학의 역사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본질주의와 목적론에 대한 그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본질주의에 완전히 입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 도표를 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이제 그 종의 기원이란 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 2500년 동안, 그러니까 말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 그다음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는 그 기린의 목 얘기했던 용불용설 했던 라마르크, 그다음에 월리스, 아리스토텔이랑 같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종의 기원에 그 종이 변한다는 걸 얘기했던 월리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해켈과 스펜서는 이제 찰스 다윈의 신봉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왜 이 밑에 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나 아니면 목적론에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월리스, 해켈, 스펜서는 신의 은총, 아니면 신이 생각했던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된 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밑에다 놓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여기 화살표로는 찰스 다윈이 1859년 그때 냈을 때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본질주의에 반대하는 얘기를 이제 혁명적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1859년에는, 그때 나왔을 때는 완전히 여기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 목적론, 그다음에 모든 생명에는 불멸하는 본질이 있다, 이런 거. 본질 때문에 어떤 그 자연 세계에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의 본질 때문에 어느 하등한 동물은 그 본질 때문에 밑에 있고, 조금 더 나은 동물은 그 위에 있고, 이런 계층화가 돼서 이 계층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본질은 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신이, 창조주가 불어넣기 때문에, 본질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근데 본질이라는 거는 1교시에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그대로 어떤 거와 어떤 조건에도 관련 없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이제 했는데, 찰스 다윈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반대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모든 생명에는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본질을 갖고서 등급화를 한다고, 자연은 이렇게 등급화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제일 밑에는 뭐 생명이 없는 물건들, 그다음에 식물, 그다음 문어, 그다음 돌고래, 네 발 달린 동물, 그다음 네 발 달린 동물 위에는 당연히 인간. 그래서 등급화가 됐는데, 인간은 인간이 본질,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본질, 그 다음에 인간을 다른 인간이 아닌 것과 구별짓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제일 위에 있고,
인간 밑에 있는 돌고래보다 인간은 고등하고 향상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진화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라마르크, 18세기 라마르크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랑. 그런데 이제 라마르크는 신이 생명체에 힘을 부여한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힘이 동력이 돼가지고 힘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끝에는 절대적인 최상의 그 형태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모든 생물은 그 최상을 위해서 발전, 진화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라마르크조차 18세기 라마르크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영향을 받은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생명체에 이제 불어넣어 준 다음에 그 힘이 어떤 동력을 갖고 왠지는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동력을 갖고 향상을 목적으로 저 끝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최상을 목적으로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변형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하고 향상, 최상의 목표물이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진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찰스 다윈은 할아버지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보죠.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다윈 전에 17세기 이게 이제 미리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1695년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정자가 중요하니까 근데 정자 안에 본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미 완전히 성장한 단지 길이만 적은 완전히 성장한 성체가 있다. 그러니까 미니미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난자는 그냥 아무런 그냥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만나면은 점점 사이즈가 길이가 커가는 게 발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자 안에 이미 고정불변하게 성체가 만들어져 있다. 이것도 역시 에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본질주의에 기반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리차드 오웬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그 다윈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찰스 다윈의 이 사람은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이제 상동성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상동성 얘기를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같은 비슷한 거라는 비슷한 성질. 그래서 리차드 오웬이 척추동물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척추동물들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조금 까맣게 칠했는데 척추들이. 근데 약간의 변형은 있지 비슷해요. 그래서 오웬이 생각하기를 저거는 신의 마음이 표현된 거다. 신의 마음이 표현된 건데 그 동물마다 약간 변형이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는 것뿐이지 신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척추동물에서 신의 마음을 안다면은 다른 동물들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신의 마음이 표현된 것들이 그러니까 상동성이고, 그다음에 진화는 어떤 최대 절대적인 그 완벽한 성체가 있어가지고 형태가 있어서 거길로 향하는 거라고. 향상과 발전과 고등과 복잡함과 그다음에 신의 마음, 신의 입김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했죠. 18세기까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한 혁명적인 얘기인데요. 완전히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꾸는 얘기인데 다윈이 이제 그 20년 동안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고서 이제 가슴앓이를 했는데 근데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다윈이 두 번째 항해를 했을 때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채집한 새들, 핀치새를 보는데 핀치새 부리가 같은 종인데도 부리가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다윈이 생각하기 그리고 다윈이 공부했을 때는 종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 종이라는 거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는 새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서 언제나 새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생각하면 다 자연계의 어디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라마르크에 따르면은 그 새는 언제나 향상된 어떤 더 향상된 생명체로 가려는 목적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새 부리들을 다 확인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다르거든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생각이. 그럼 종은 여태까지 생각했던 종이 고정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종이 변하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종이 변한다는 게. 그 종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변이 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종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신의 입김으로서 그 어떤 이제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동력으로 목적을 향해서 하게 되니까 진화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모양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단지 물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종이 변하면서 종분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같은 종이 있으면은 거기 오래 살다 보면 저희가 미국에 30년 살았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씩 얼굴이 바뀌어지고요. 먹는 것도 달고 이러니까. 그럼 다음 세대는 또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종분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종분화가 생기면서 다양성이 확보되는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종분화가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지는가. 종분화의 기작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라마르크까지는 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데 다윈은 아니다. 종이 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지 않냐. 워낙 이제 항의를 하다가 영국과 완전히 다른 갈라파고스 제도의 그 환경을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게 나오구나. 그렇다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상호작용을 어떤 하나의 목표로,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윈의 진화, 같은 진화인데, 진화, 같은 이제 글자인데요. 다윈 전까지 1859년 전까지는 그 진화는 향상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다윈은 같은 진화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진화. 향상도 아니고 단지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론을 펴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윈의 이제 개통수인데 개통의 나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족보. 우리 족보를 보면은 몇 해 손이다, 몇 해 손이다 이러는데 뭐 한 13대 손의 손과 뭐 28대 손 어떤 게 더 고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단지 언제 얼마나 늦게 태어났냐 이런 거죠. 족보처럼. 그러니까 개통수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분화되고 이러는데 어떤 종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종은 얼마나 나중에 태어났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I think 그걸 왜 썼을까 하는 것도 아주 의문인데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 자기가 이제 버틸 만한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종은 이렇게 그다음에 종분화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다음에 자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윈의 개통수는 계단식 아니면 에스컬레이션식으로 올라가고 향상되는 게 아니고 단지 나무. 예를 들면 장미나무는 밑둥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가지가 고등하고 어느 가지가 하등한가는 얘기할 수 없죠. 단지 어느 가지가 밑둥에서 얼마나 가깝고 어느 가지는 밑둥에서 얼마나 먼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가 가까운가는 이제 시간차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어떤 게 고등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하다. 이런 거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거죠. 다윈이. 그래서 이제 다윈의 대통수를 나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거를 2차원 평면에서 이 다윈이 그렸던 이 개통수를 2차원 평면으로 눕게 하면은 밑둥이 여기 있고 가지가 제일 인간 종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지들이
가지 끝이 인간이고 뭐 다른 데는 뭐 곰팡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워진 등급화된 개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윈 전까지 모두가 믿었던 어떤 거는 향상하고, 그러니까 향상된 생명체고 향상된 종이고, 그다음에 고등화된 종이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그냥 멀리 얼마나 최근에 나왔나, 최근에 진화됐나, 아니면 얼마나 전에 진화됐나, 이런 관계밖에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마음이나 신의 입김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종들의 등급화, 어떤 게 하등, 예를 들면 곰팡이는 우리보다 하등하다. 이런 이제 생각도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다 이제 없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통수를 우리가 이제 안다면은, 다윈이 얘기했던 그 적자, 다윈이 이제 다윈의 같은 이제 동시대 사람으로 스펜서가 있었는데, 스펜서가 얘기를 하기를 적자 생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회 진화론이라는 조금 문제가 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스펜서가 얘기했던 그 적자 생존, 적자가 부활한다 이런 거는 사실 다윈의 진화론을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윈의 개통수에서 적자라는 건 뭐냐면은 보면 어떤 게 적자겠어요? 어떤 게 최상이겠어요? 없죠. 그런 게. 그죠? 2차 공간에 이렇게 딱 해서 어디서부터 먼저 최근에 진화되고 아니면 옛날에 진화되고 이런 거지, 이거는 적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적자, 최상, 최고, 뭐 라마르카 얘기했던 최상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변합니다. 하나 더 하면은 두 번째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해서 이제 개통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으로는 다윈의 자연 선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윈은 환경,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더 이제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생명체가 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것이 진화의 어떤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 이론을 합니다. 근데 자연 선택 이론이란 거는 여기 보시듯이 그러니까 초록색, 제가 그림 그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초록색들이 환경이고, 환경의 제일 위에 있는 환경은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을 동그란 모양이 잘 적응돼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아무런 이제 신의 뭐 입김이나 이런 얘기도 없고요. 향상도 없고, 우연히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은 그 동그란 거를 많이 받아서 동그란 게 잘 적응돼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적응되면 살아남으면은 많은 숫자의 다음 세대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여과 과정이라고 자연 선택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뭐 예를 들면 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채가 뭐 어느 채는 성글고 너무너무 성글어가지고 큰 돌들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채는 조금 더 덜 성글고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위에 제일 처음에 이제 환경이 동그란 형태가 그런 이제 생명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생명체도 또 변화를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종변화처럼 계속 변하죠. 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생명체가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변형돼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환경에 있던 그 오각형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환경은 오각형 모양이 잘 적응되고 살아남는 환경이 되고, 그럼 그게 또 다시 살아남고 이러면서 계속 환경과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 선택을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연 선택 때문에 다양한 종들이 생기는 거고, 다양한 종들이 생기는 이제 이유는 환경과 그 다음에 다양한 종들 안에 사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와 환경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의 이제 이론에서는
적자라는 거, 스펜서가 얘기했던 적자 생존. 적자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 그 환경이 늪지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늪지대에 생명체가 두루미하고 사람이 살아요. 두루미의 얇은 발로 늪지대를 이렇게 쉽게 왔는데 사람들은 쿵쿵쿵 해가지고 늪지대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럼 두루미는 살아남고 사람은 죽게 되죠. 아니 뭐 살더라도 몇 명 안 살고 많이 살아남은 두루미가 이제 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늪지대라는 환경에서 적자는 두루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은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 사람과 거북이가 있는데 누가 적자일까요? 거북이겠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더 살아남으니까 이제 자손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환경에 관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